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우리 증시도 붉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연,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데다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약보합세를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7%, 0.5%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모습을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전월 대비 둔해하며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율 관세로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예상치를 오히려 하회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노동부는 5월 전품목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의 0.2% 상승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난한 수준으로 발표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트루스 소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나왔고 훌륭한 수치라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미국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해 훨씬 낮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2차 무역 협상 결과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연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며 우리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은 10%를 부과한다며 양국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협상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 안보 위험을 이유로 주 이라크 미대사관의 비필수 인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핵협상이 틀어지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 국방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분쟁이 강요된다면 상대방의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영내 기지가 우리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0.78%, 애플 마이너스 1.92%, 아마존 마이너스 2.03%, 메타 마이너스 1.18% 등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현지 시간 11일 3D 환경과 물리적 물체의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AI, 세계 모델인 V제파2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이 모델이 물리적 세계를 탐색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이해할 수 있기에 배송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기에 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메타는 AI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스케일 AI에 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CEO인 마크 저커버가 AI 분야의 인재 50명을 직접 채용한 조직을 만들어 AI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유럽에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CEO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에서
유럽의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럽에 20개의 AI 팩토리를 추가하고 2년 내에 유럽의 AI 컴퓨팅 용량을 10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혁신 사례를 공개하며 업무 환경 속의 AI 에이전트의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11일 발표를 통해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파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조직들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한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실제 적용을 통한 업무 혁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 22일부터 일반 대중에게 시범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론 마스크 CEO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6월 말부터 일부 사용자들에게 자사 로보택시 차량을 이용한 주행 체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미증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2차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하게 출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협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가 된다라는 우려 속에서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연일 쏟아지고 있는 글로벌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여러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 역시 8년 전부터 반려동물을 데려와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료가 떨어졌는데 깜빡해서 급하게 마트에 가거나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예약이 안 돼서 진료를 못 보는 경험. 또 그리고 먹던 간식이 단종돼서 찾지 못한 적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이런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아주 세심하게 해결해주는 회사입니다. 사료부터 약, 보험, 수의사 상담까지 반려동물 케어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최대의 펫 전자상 거래 기업, 바로 추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이 사랑스러운 기업의 뒷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추이는 2011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설립됐습니다. 당시 창업자인 라이언 코엔은 단순히 팩용품을 팔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전자제품을 사듯이 펫 용품도 그만큼 믿고 쉽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한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는데요. 추이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경험을 설계하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철학이 통했는지 설립된 지 단 6년 만에 미국 최대 오프라인 펫체인 펫스마트에 33억 달러에 인수됐고 2019년에는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20억 달러의 수준이며 연 매출은 11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추이의 고객 수는 2천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하네요. 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할 때 정확히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어르십, 즉 정기 배송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나 모래, 간식처럼 반복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매번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인데 가격 할인까지 제공돼 현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이 어르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이는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닙니다. 처방약을 전문으로 배송하는 추이 파머시, 온라인 수의사 상담 플랫폼인 Connect with a Vet,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보험 상품인 Care Plus까지 반려동물 종합 관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오프라인 수의사 병원인 추이 vet care까지 열었는데요. 단순히 인터넷에서만 사료를 사는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 집 반려동물 건강 전체를 케어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한 겁니다. 추이는 특히 감동적인 고객 응대 사례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빠른 배송이나 저렴한 가격을 넘어서 진심 어린 배려와 서비스로 수많은 팬층을 확보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고 고객이 알리자 추위에서 손글씨 편지와 꽃을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하자 그냥 기부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해주는 모습.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쌓여 미국 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아마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교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추위의 강력한 물류 인프라에 있습니다. 추위는 미국 전역에 15개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이 물류센터의 총 규모는 무려 900만 평방피트, 우리나라로 치면 축구장의 약 160개 크기입니다. 또한 약 17,000명 이상의 직원이 고객 응대, 물류, 상담, IT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대부분의 주문은 하루 만에 배송됩니다. 이처럼 추위는 오프라인 경험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 쇼핑 환경을 구축해 펫 산업의 아마존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죠. 현재 CEO는 인도 출신의 경영자 수밋 싱입니다. 그는 아마존 델 출신의 기술 전문가로 추위를 단순 유통회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입니다. 수밋 싱은 추위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추위는 AI 기업 펫 건강 상담, 유전자 기반 맞춤형 식단 설계 등 미래 지향적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2023년 기준 약 1,4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 안에서 추위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의료, 건강관리, 보험, 그리고 고객 감동을 중심에 둔 종합 펫테크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고요. 무인 배송, 자동 주문 시스템, 반려동물 생체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추이의 방향은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삶을 함께 바꾸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미국 최대의 반려동물 전문 플랫폼 추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추이는 단순한 사료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 습관, 감정까지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 중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강아지의 주사 예약도, 고양이의 맞춤 영양제도 모두 추이에서 해결하는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추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 이슈들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및 디젤 엔진 규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회 결의안 3건이 해당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이 같은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폴라리티코는 전기차 전원 규제뿐만 아니라 대형 디젤 엔진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간 노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그 마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환경보호청 승인 아래 연방정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80%는 전기차, 나머지 2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우도록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신차 중 무공해 차량, 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은 지난해 25.3%로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만큼 다른 11개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규제에 따라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 해당 규제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에 따라 의회가 백악관에 송부했습니다. 의회 검토법은 행정부나 기타 연방기관이 마련한 규제에 대해 의회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규제는 연방환경보호청 승인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의회 검토법 대상입니다.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연차 판매 금지 정책을 뒤집기 위한 결의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28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내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작전 반대 시위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자 뉴섬 주지사는 LA 내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임기 2년 차인 2020년, 2035년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주 정부가 나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규제에 반대하던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서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정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들어 소폭 뛰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해 0.1%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5월 물가 지표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이 90일간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매 업체가 관세 부과 전 쌓아둔 재고를 판매하고 있어 미국 물가가 느리게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트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8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할 가능성을 99.8%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프레임워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미 히토류 공급,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게시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현지 시간 9일에서 10일 런던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제네바 협상에서 이뤄진 미중 간 무역 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유학생을 포함해 합의된 것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제네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적용한다며 미중 관계는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로 거론한 5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약 20%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일단 55%에서 더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는요, 이 다른 관세 협상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또 최고의 반도체 기술 중국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견제를 하는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증시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30선 터치를 하면서 또 연중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17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45% 상승하면서 292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중에 고점 라인에서 마감하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상승분 반납하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장중 내내 매도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장 막판에 매수 물량 크게 담아가면서 4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매도폭 키워가는 모습 보였고요. 매수 우위로 마무리되는 모습 2,300억 원가량 물량을 풀어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파란불을 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장 막판에 조금은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면서 78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괜찮았었는데 장 막판에 좀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금은 아쉽게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총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큰 사이즈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8.41%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가 모여들면서 오늘 급등세로 마감을 한 건데요.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 보였고요. 2차전지 대표주들도 오늘 장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강하게 증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정유주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 안보 위험 고조를 우려하며 주 이라크 미대사관 비필수 인력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란 핵협상이 파행으로 끝날 경우 중동 정세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자 원유 선물의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중앙 에너비스 전일 대비 23.04% 상승해 1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정유주가 강세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흥구석유라든지 대성산업, S-오일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 또 간만에 나온 테마인데요. 바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 덕분일까요? 미증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훈풍이 불었었는데 우리 증시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박람회죠. 디바 테크놀로지와 GTC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엔비디아 CEO, 젠슨항 CEO가 여기서 기조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해줬었는데요.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개발 중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쿠다큐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쿠다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양자 컴퓨팅의 한계를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GPU를 중심으로 고전 컴퓨터가 보완을 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를 함께 작동을 시키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아직은 기존의 컴퓨터와 연동을 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양자 컴퓨팅 더욱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1월에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와 관련해서 시기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시장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자, 당시에는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등장하는 데에는 2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말을 해서요. 더 멀리 기간을 내다봤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단축된 멘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미증시에서는 퀀텀 컴퓨팅 25%대 강세 속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실스크는 12%대, 리게티 컴퓨팅은 11.39%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못 미치긴 하지만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엑스게이트가 4%대, 아토는 4.94%대, 파인텍, 포통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오랜만에 얘기를 해본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종목 이야기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급등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적 케이블 운송과 설치 분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송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메가와트급 단지 2곳, 총 1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LS 마린 솔루션은 내외부망 구축에 필요한 해양 조사부터 해저 케이블 시공과 접속 시험까지 모든 공정을 맡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LS 마린 솔루션 전거래일 대비 2.90% 오른 31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리긴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섹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분들은 즐겨 했던 게임 있으실까요?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에 It Takes Two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몰랐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함께 It Takes Two를 해봤는데 이 2P여서 두 명이서 협동 게임을 하는 거라 함께 머리를 쓰면서 약간 어떻게 이 방을 탈출할지, 어떻게 이 몬스터를 죽일지, 이 보스를 어떻게 깨부실지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이 맵 마지막에 이 퀘스트를 다 마치는 게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이 그냥 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서 정말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t Takes Two인데 둘이서 하는 거고 퀘스트 깨면서 네, 방을 맞아요.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약간 퀘스트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한 명만 있으면 못해요. 한 명이 있으면 다른 한 명이 도와줘야지만 이 퀘스트를 깰 수가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협동 게임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방탈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탈출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소연 아나운서는 혹시 게임 있으실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게임을 해본 게 초등학생,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네. 그때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을 즐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테일즈 러너. 일단 러너니까 뛰는 건데 어떤 게임인가요, 그건? 약간 복잡한 맵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경쟁하면서 1등 뛰어가서 1등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뛰어 달리기를 하면서 1등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게임을 사실 즐겨하진 않는데 어렸을 때 카트라이더 했던 기억이 있고요. 모바일 버전 나왔을 때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들 어렸을 때든지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즐겨하는 게임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게임이 등장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게임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작이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겨하는 회사의 게임, 새로 나온 게임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SK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작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GF2025에서 다양한 신작과 함께 신규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크로노 오디세이의 신규 트레일러 보실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에서는 블레이드 소울 IP를 기반해서 2종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하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월드 요소를 담은 신규 시연을 빌드 공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대좌, 오리진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면서 하반기에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기대가 모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수의 게임쇼도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7월에는 차이나 조이, 8월에는 게임스컴, 9월에는 도쿄 게임즈까지 이 3분기에 여러 가지 게임쇼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신작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요,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게임하다 보면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써서 또 게임에 참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이 P2E 게임의 USDC 활용 사실이 주목이 됐다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그대로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8.99%에서 마감, 넥슨 게임즈 11%대, 그리고 네오이즈 힐딩스는 2%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특징주 소식인데요.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남북 경협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최근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좋은 사람들 장 초반 1,401원으로 시작해 전일보다 7.28% 오른 1,297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 남북 간의 사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 어제 장에서도 괜찮게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또 한 번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 현재 좋은 사람들 이외에도요, 남광토건이라든지 아난티,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됐으니까요. 남북 경협주 앞으로도 상승세 모멘텀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에 넣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인물 경준 아나운서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시 돌아온 오늘 이 시간, 세계 금융계의 거물 한 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요, 1970년대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일궈낸 인물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통찰력으로 시장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원칙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오늘의 인물은 바로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는 어떻게 금융의 전설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레이 달리오는 1949년 미국 뉴욕 퀸즈의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골프장 캐디로 일하며 번 돈으로 델타항공 주식을 사들인 것이 그의 첫 투자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롱아일랜드 대학교와 하버드 MBA를 졸업하며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갔는데요. 졸업 후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셔슨 헤이든 스톤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원자재 선물 거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 경험은 훗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1975년 레이 달리오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자문회사로 시작했지만 그의 혁신적인 투자 전략과 시장 예측 능력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특히 글로벌 거시 경제 동향과 위험 배분에 중점을 둔 투자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 브리지워터는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오히려 수익을 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이 달리오의 통찰력과 그가 구축한 독자적인 투자 시스템 덕분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로 자리매김했으며 포춘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5번째로 중요한 비상장 회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단순히 뛰어난 투자자를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성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직원이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져서 원칙은 이러한 경영 및 삶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그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스템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브리지워터의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다른 기업과 리더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2017년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2022년에는 공동 최고 투자 책임직에서도 은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브리지워터의 투자자이자 멘토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그의 순자산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는 최근에도 부채 위기와 미국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무펀드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하는 등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며 레이 달리오의 생각이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고 그의 저서와 투자 혁신은 전 세계 기관 투자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통해 원칙의 힘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는 성공적인 삶과 일에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배우고 원칙을 세우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정이었죠. 우리도 레이 달리오처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면 어떨까요? 다음 인물로그에서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경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 달리오였습니다. 네, 금융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요즘에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경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런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국채금리 흐름과 상관성이 높아진 주요국 증시라는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들어 국채시장, 즉 국채금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로 국채금리 등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특히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국 국채금리와 증시 간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듯이 상호관세 이후 10년 국채금리 등락폭과 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10년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유럽 증시는 양호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다소 예외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경우 국채금리 하락에도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국채금리 하락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속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신정부의 강력한 추경 기대감 등이 국채금리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30년 국채금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재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30년 국채금리가 각각 43 베이시스 포인트, 45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국내 국채금리가 차별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유지하는 등 긴축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ECB, 영란은행,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의 흐름도 주요 변수입니다. 미국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리스크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잠재해 있고 일본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6%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여타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재정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국채금리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세한 추진 등으로 재정 적자 우려가 확대됐고 일본 역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나 현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 논의가 확산되면서 30년 국채금리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재정 악화 우려가 10년 국채금리는 물론 30년 초장기 국채금리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국채금리 추이가 하반기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금리 정책과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 증폭 여부가 국채금리에 큰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성적표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리포트 브리핑 마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 짚어주시면서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과 함께 또 국채 금리 추이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또 국채 금리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상승분 조금은 반납하는 아쉬운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양대 지수 빨갛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오늘도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진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요? 네, 사실 엔비디아 젠슨화 CEO가 올해 1월만 해도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소식을 비관적으로 전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 당시에 하락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낙관적인 모습을 나타내주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타내줬습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관련주들의 이 급등이 정해지다 보니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순간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소식 접하시면서 증시에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시 계속해서 주시하자입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소연 아나운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한 줄 요약이라기보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우려했던 미중 무역 갈등은 해소됐으나 중동 갈등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로 해외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새로운 소식으로 증시가 흔들리는데요. 해외 증시 내일은 상승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좋은 흐름을 7거래일 연속 보였는데 내일도 또 빨간불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줄로 요약을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요? 한 줄 요약, 빨간불 켜보자. 빨간불 켜보자. 네, 라고 할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빨간 옷을 입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자, 일단 되는 집은 된다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코스피는 17조 원 넘게 거래 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로 코스피 3000 시대에 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장 코스피 3000 시대에 오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